안녕하세요. 음소거도 잠깐 켜서요. 인사들도 나눠주셨으면 하거든요. 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문정원 팀장입니다. 네, 지금 신안군 공립요양병원 오셨고, 화순 국립요양병원, 그다음 보성 국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진도군 노인전문요양병원 들어오셨네요. 아직 10시가 안 된 상황이어서 다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한 12, 3분 정도 접속해서 교육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바쁘신 중에도 이 교육을 마련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이제 어떤 계획이나 사업 수립에 있어서 지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원단이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진행된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공유하고 또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사업계획 수행을 앞서서 이제 어떤 교육을 내년에는 원하시는지 그런 내용도 조금 들어보고 싶고 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질문 수시로 주시면 제가 이제 즉각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즉각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연락 드릴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채팅창 이용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교육 자료 혹시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주실래요? 교육 자료 받으신 분들. 네, 못 받으신 분들도 있네요. 그러면 PPT 화면 이따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제 같이 못 받으셨어요. 네. 지난주에 우편으로 다 보내드렸는데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어야 하는데 좀 미흡했네요. 이제 그럼 PPT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교육 자료가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네네네, 그거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또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자료실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진행, 그 자료가 양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많으시면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내용에 조금 할애를 하고 그 뒷부분은 조금 스킵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수시로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 이용해 주세요. 자, 공공보건의료 지표의 활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거고요. 목차는 지표에 대한 이해 부분 처음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지표 활용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실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우리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에 탑재된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과 또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거든요. 그 연구 결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표하면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표라는 것이 어떤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라고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요. 이렇게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쉽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어떤 수준이나 동향을 파악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지표다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 지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통계 지표이죠. 통계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 계량적으로 파악된 수량적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주로 인구나 경제, 사회 집단의 특성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통계로 많이 다루고 있죠. 2017년 기준으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국가 통계가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방대한 통계를 갖고 있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가져다 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통계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고대 중국으로 기원을 한다고 하는데 인구 조사를 위해서 이 통계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인구가 몇 명인지 남자가 몇 명인지 왜 중요했을까요? 이제 이것은 바로 세금 납부나 어떤 전쟁을 위한 징용 이런 데 사용하려고 인구 통계를
시작했겠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세 가지 큰 거짓말이 있다 했을 때, 그가 한 가지는 거짓말, 또 한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 또 한 가지는 통계라고 흔히들 농담 삼아 얘기를 합니다. 이제 통계가 주는 그 동전의 그 양면 같은 그런 그 모습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통계는 몇 명 중에 몇 명이 뭐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에 이 통계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그 통계는 보건의료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기초가 되는 자료로, 정확한 통계는 국가 경영의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아까도 들었듯이 그 새빨간 거짓말보다 더한 거짓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통계가 주는 그 왜곡된 모습을 가져다 쓰게 되면 정책의 왜곡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사용되는 다양한 통계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신뢰성 있는 자료인지 이런 것들을 꼭 살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 지표의 사용은 굉장히 이제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그 지방 분권화가 되어 감에 따라 지방자치가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지역사회 요구와 현황에 맞는 정책과 사업 개발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통계 지표를 정책 수립의 근거와 사업 결과 측정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이제 그 보건의료 실태를 위한 통계 지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괄적이고 입체적으로 산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정부 보건의료 발전 계획 수립의 목표와 방향, 우선순위 설정, 수단 마련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쓰여졌는데,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보면 이제 제일 먼저 현황이 많이 나오죠. 그 뭐 지역이나 뭐 이런 그 의 상황, 인구가 어떻고, 그 인구 중에서 취약 인구는 어떻고, 또 뭐 그 경제 사회적인 여건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순위로, 어떤 우선순위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결정할 때 바로 이런 보건의료 실태 통계들이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아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게 되고, 그리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지표에 대한 특성을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기준으로 통계청 승인 통계가 1000개가 넘는 상황이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지표를 찾아서 써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지표 특성을 살펴본다면 그 지표가 생산된 목적이나 생산된 방법, 누가 생산했는지, 얼마의 주기로 생산됐는지에 따라서 그 다양한 지표를 잘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사회의 상태를 종합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파악해서 사회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지표를 찾아서 쓸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지표의 조건을 살펴보고 그런 지표의 중요성이나 과학적 타당성,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지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를 살펴보면 이제 보건의료 현황을 알려주는 지표들이 있죠. 그 의료 이용이나 의료 접근성, 그다음에 건강 격차, 미충족 의료, 지역 박탈 지수 이런 지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지표가 있어요. 그 지역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예산 이런 것과 관련된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결과에 대한 지표는 출생, 사망, 유병률, 조절률, 감염, 손상, 또 무슨 뭐 예를 들면 검진율, 뭐 아니면 당뇨나 고혈압 발생률이나 그것들을 얼마나 이제 관리하고 있는 관리율,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건강 행태에 대한 지표에는 음주, 흡연, 신체 활동, 수면, 비만, 저체중, 안전, 영양, 정신건강, 건강 증진, 예방 활동 등에 관한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사회, 경제적 요인에 대한 지표로는 고령화에 대한 지표, 취약 인구 비율, 도서 상간 비율, 뭐 임산부 비율, 또 뭐 그 취약 어린이, 장애인, 중증 장애인 뭐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예시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제 그 이론적인 내용을 문자로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 예시를 든 이유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되게 그냥 제가 찾아본 내용 중에 좀 재미가 있어서 예시로 들게 됐습니다. 자, 이제 출산 정책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변화해 왔죠.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제가 조금 나이가 있는 관계로 이 표를 보다 보니 옛날 생각이 막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넣어봤는데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하게 되었어요. 이 표를 보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계속 이제 인구를 좀 줄이고 싶은, 아기를 좀 그만 낳게 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굉장히 보여지는 그런 표어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조금 넘어가니까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이런 표어가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남아를 계속 선호하던 그 이전의 그 사상들을 조금 이제 바꿔보고 싶은 그런 목적에서 이런 표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은 이제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굉장히 이제 출산 정책이 바뀌었죠. 이제는 좀 낳으라고 하는 그런 추세예요. 자, 이렇게 정책을 변화시키게 된 근거에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자, 인구수에 대한 그 지표로 본다면, 우리나라 이제 총 인구를 이렇게 본다면, 196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쭉 보면 그래프가 쭉 올랐어요. 그죠? 인구가 거의 2배 이상 늘었죠. 그래서 이 지표 하나로만 본다면 인구는 늘고 있어.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게 하는 그런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는, 필요성이 없는 정책 같아 보이죠. 자, 이 지표로는 연도별 인구의 증감 내용만 활용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예요. 근데 이제 장래 인구 추계로 확인을 인구를 한다게 되면 장래 인구 추계는 인구 변동에 대한 가정을 토대로 작성했기 때문에 장래의 실제 인구와 다를 수가 있고 또 시간이 경과할수록 추계 결과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장래 인구 추계는 7월 1일 시점 인구이고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작성했다는 문제가 있고 또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주민등록 인구와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추계 인구라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인구 성장률 이런 걸 한번 보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인구를 보면 1955년부터 60년대 사이는 전쟁 이후 그 베이비붐 현상이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3%의 높은 그 인구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고 인구가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1차 베이비부머가 이제 1955년부터 63년생까지, 2차 베이비부머가 이제 68년부터 74년생까지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인구가 굉장히 막 이제 늘어나는 시기여서 61년부터 출산 억제 정책이 시작됐는데 이제 타당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때 당시는. 이제 총 인구와 그 인구 성장률을 비교해서 보면 총 인구는 7월 1일 기준으로의 인구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확정 인구와 향후의 인동 변동 요인, 그러니까 출생이나 사망, 국제 이동 등을 고려해서 작성한 추계 인구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2028년을 정점으로 좀 감소가 예상되는 이제 2030년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이제 감소가 예상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인구 성장률이라는 그런 지표를 보면 인구 성장률은 자연 증가율과 사회 증가율의 그 전년도랑 얼마나 다른지의 그 증가율을 보는 거거든요. 이 성장률을 보면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구 성장률은 그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출생이나 사망, 국제이동 등의 인구 변동 요인을 반영해서 매년 7월 1일 현재로 조성법을 이용한 추계 인구로 산출하고 있고, 인구 성장률은 전년 대비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성장률은 인구 변화의 대표적인 지표이고, 총 인구와 함께 국가의 장기, 단기 발전 계획 수립이나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 수립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그런 지표이죠. 그래서 인구 성장률은 출생과 사망의 격차에 의한 자연 증가와 인구 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증가를 반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인구 정책에 관련돼서 바로 인구 구성비예요. 인구가 늘고 있고 또 성장률은 조금 감소하고 있는데 그 내부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 70년대 보세요. 그러면 0에서 14세 여기 진한 주황색, 그 다음에 15에서 64세,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 활발히 하는 그런 인구죠.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성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60년을 예측해 본다면 노인 인구가 굉장히 초록색, 연두색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0에서 14세 아이들 인구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인구 구성비는 앞으로의 그 교육이나 노동, 부양 문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 전망을 찾아보면 2017년과 2067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이제 15세에서 64세 우리가 흔히 생산 가능 연령으로 보죠. 이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 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양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 비중도 감소할 전망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인구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좀 근거가 좀 마련되고 있죠. 자, 인구 변화와 합계 출산율 한번 같이 봅시다. 인구수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수는 늘어난다고 했죠. 단순히 이 인구수에 늘어난 것만 봐서 그것만 보고 인구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인구 구성비도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 합계 출산율이에요. 우리가 아까 표에서도 60년대는 굉장히 많은 인구 때문에 출산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했었어요. 자, 70년대만 해도 자, 4.5명, 4~5명 정도 됐었어요. 합계 출산율이. 지금은 1명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또 여기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그래프, 주황색 그래프를 보면 80년, 85년 이때에 굉장히 많이 급감하는, 이 경사가 굉장히 급하죠. 합계 출산율이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때 이제 인구 정책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해서 보면 이제 성장률의 변화를 볼 때 이러한 추세를 보여지는데 이제 인구 정책을 할 때는 단 한 가지나 두 가지 지표로 그것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것은 비단 이거 인구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건의료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추진을 할 때, 그 지표를 볼 때도 다차원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1980년부터 85년 사이에 인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였고 또 83년에 합계 출산율이 대체 출산 수준인 2.1명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1996년까지도 출산 억제 정책이 지속되었는데 이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대체 출산율이라는 거는 한 2.1명 정도의 합계 출산율이 돼야지 우리가 다음 세대로 계속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출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파악을 미리미리 했었어야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지표에 대한 설명은 요거는 조사망률이나 합계 출산율, 대체 출산율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민이 우리가 많이 생기죠. 그 어떤 지표로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제 이런 고민을 아, 저희 지원단도 했습니다. 지원단들이 그 전국에 있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들이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그 연구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 때문에 핵심 지표 선정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라남도 지표 생성 연구로 2020년에 이제 진행된 거고요.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지역의 현황이나 형평에 맞는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지표로 계속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지표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의 특성을 보면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노인 인구 아시다시피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 저희 전남은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리고 도시와 농촌, 도서 지역이 혼재한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도서 지역만 해도 전국에 있는 도서의 60% 이상이 전남에 있잖아요. 이러한 그 지역적 특성들이 반영된 그런 지표들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남 지역의 그 높은 사망률과 필요 의료 서비스의 미치료율, 그다음에 낮은 기대 수명, 그리고 소득 수준 간 높은 건강 수명 격차,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잘 담을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핵심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표 생성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표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들을 잘 파악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조금 예측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의료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었는지 평가를 할 때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표 생성 연구는 저희 지원단에서 한 어떤 체계로 진행이 됐냐면요. 일단 문헌 검토를 했고 타 지원단에서 수집한 그 지표가 무엇인지 다 파악을 하는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맞는 지표 목록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내부 회의나 그다음 전문가 자문 회의로 이제 그거를 추격하는 과정을 좀 가졌어요. 그런 다음에 추격된 134개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자문회의의 특징은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제 이런 회의일 경우 조금 이렇게 빅마우스라고 하죠. 그 목소리가 크거나 자기 주장이 세신 분이 계속 자기 주장을 할 경우는 이제 전문가이더라도 그 목소리가 묻히는 빅마우스의 효과 때문에 이제 그 전문가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델파이 조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해서 최종 지표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 지표를 선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표를 선정할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고려해서 지표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 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 취득을 할 때, 그 지표 자료를 취득할 때 접근성이 좋은가. 그러니까 이제 통계청이나 뭐 국민건강보험 자료공유 서비스나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생산되는 그런 자료들은 이제 매년 생산되는 자료도 많고, 그다음에 자료 가공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이 많잖아요. 이런 접근성이 좋은 자료들을 좀 갖자. 이런 선정할 때 고려사항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측정 용이성, 매년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자. 이제 매년 산출되는 자료가 뭐가 좋으냐면 이제 추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해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그리고 측정 가능성 있는 지표를 선정하자. 지표마다 측정 단위가 달라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고려사항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지표 자료의 그 명확성 관련된 사항으로는 정확한 값이 산출되는 지표인지, 그다음에 누가 실시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 믿을 만한 지표인지, 그다음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표를 생성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우리 지역에 있어서 그 지표가
뭐 사망이나 장애나 이런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표인지, 그다음에 보건의료 사업이 특히 이제 공리주의적인 성격이 조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지표인지, 다중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공공보건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약성이 있는 그런 집단에 대한 문제를 조금 알려주는 지표인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성이랑 취약성이란 부분은 두 개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표가 해당 영역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표인가, 타당성 있는 지표인가, 이것도 저희가 검토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적 개입이 지표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 원인성을 제공하는 그런 지표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하고 이런 지표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보건의료 쪽에서 다룰 수 없어. 그 사업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 지표를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게 되죠. 우리가 이제 사업할 때 우리의 힘으로 사업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런 지표를 좀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이제 바꿔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원인성도 봤고요. 그 다음에 중재 가능성도 비슷한 의미인데, 공공보건의료에서 현실적인 중재가 가능하고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업무 수행에 유용한 지표인가라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지표를 선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의적절성. 시의성이라는 게 이제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이나 지역사회 현안과 요구에 맞게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표 생성 연구도 보통 한 3년 정도 있으면 다시 한번 하거든요. 이 시의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 지표가 되게 그 사회에 문제가 있어서 중요했던 지표일 수 있는데, 또 몇 년 지나서 사회가 조금 바뀌고 정책이 바뀌게 되면 다른 지표로 활용해서 보건의료 정책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의성이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보를 줄 수도 있다라고 지표의 부분 중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표의 선행성 부분인데, 예를 들면 흡연율이 굉장히 막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흡연율이 높아지는 거를 측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폐암 사망률도 좀 몇 년이 계속돼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미래를 좀 예측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표의 선행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회의를 6번 했어요. 그래서 시의성과 유효성, 그다음에 중요성, 타당성, 신뢰도, 과학적 건실성 등을 포함해서 이제 지표를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시 군국 단위까지 정확한 값이 측정되는 지표를 우선 선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로 시행된 지표일 경우 설문조사의 질문이 최근 1개월 이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은 최근에 대한 이제 이야기니까 대답이 굉장히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은 특히나 이제 한 과거 1년 전에 뭘 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제 무슨 반찬 먹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이제 설문조사가 과거에 아주 오래된 일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면 배제를 우선 했고요. 또 과거의 질문이더라도 어떤 수술이나 출산 이런 중대한 것들은 기억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관한 질문이라면 그런 지표는 이제 선정 기준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생산되는 지표로, 그다음에 가공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선정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남 지역에서의 좀 더 의미가 있는 결과를 보인 지표, 그런 지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다른 지원단들의 우선 선정 지표에서는 TRI 값이라 그러죠. 기준 시간 내 의료 이용 관련된 그런 값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이제 도심 지역이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접근을 종합병원을 얼마 만에 가고 지역 응급센터에 얼마 만에 가고, 이거는 이제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뭐 어렵다 이런 걸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도서 지역이 많다 보니 병원으로 얼마의 시간 안에 갈 수 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남 현황에 그 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그런 지표를 우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뭐 학계 교수님과 실무자, 통계 전문가로 구성해서 진행했고요. 델파이 조사도 10명 대상으로 2번 진행해서, 자, 그래서 처음에 413개 지표에서 348개를 압축했고, 거기에서 136개로 또 압축하고, 그래서 델파이 조사를 해서 최종 46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중요도와 적합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중요도를 우선 더 많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적합도를 봐서 이렇게 분홍색 부분에 46개의 지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 20개를 저희 그 지원단 홈페이지에 딱 올려놨어요.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의료 자원에 관한 거는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의료 이용 현황에 관한 거는 고혈압 의료 이용률, 당뇨병 의료 이용률, 그다음에 건강 결과에 관한 각종 사망률, 그다음에 건강 행태에 관한 흡연율, 걷기 실천율, 국가 건강 검진 안 검진율, 그다음에 국가 검진 1차 검진 수검률, 그다음에 인구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중요한 고령 인구 비율과 독거 노인 가구 비율 이렇게 20개를 넣어놨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하는 그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차 자료로 거기 이제 또 더 많은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남도 공공보건의료 핵심 지표를 선정할 때는 문헌 고찰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문회의, 내부에 6번 자문회의 있었고, 그다음에 델파이 조사로 해서 핵심 지표를 46개 선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정한 거를 보고 얘기를 드리자면, 숲을 보아야 하고 가까이 있는 나무를 보아야 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숲은 뭐냐면 긴 호흡으로 또 거시적인 눈으로 우리나라 그 전체적인 그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돼서 봐야 될 부분들을 봐야 하고, 그다음에 나무는 우리 전남 지역의 현실, 현 상황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해서 봐야 되는 지표들로 핵심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표 활용의 실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제 어떤 현황이나 질을 파악하는데 지표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이나 사업계획 수립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로 지표를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 예측을 위한 신호로 지표를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수요를 예측하거나 적신호, 사건 지표 등을 파악할 때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건 어떤 이제 사업계획서의 예를 갖고 온 거예요. 자, 보면 이제 뭐 사업기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필요성에 이런 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식품 안전성 확보율은 88.6%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HP 2020 목표인 95.0%에 비해 낮아. 자,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근거가 이 지표, 식품 안전 확보율 이 지표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거보다 낫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기본권으로서 취약계층 건강 먹거리를 굉장히 중요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근거를 하나 또 더 댔죠. 그리고 밑에 보면 자료원은 이제 뭐 어디에 있는 무슨 자료를 했다. 굉장히 이렇게 예시로 적절하게 나와 있죠. 또 하나의 예시를 보면 이건 이제 실제 논문이에요. 논문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90년에 뭐 몇 명이었는데 계속 증가해서 지금 11%나 되고 있다. 근데 65세 이상의 치매 노인 낙상은 병원의 환자 안전과의 관계된 의료 분쟁에서 가장 많은 사고로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1년 동안 노인 환자 18.2%가 낙상을 경험한다. 자, 계속 근거 자료를 내고 있죠.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요. 노인이 많으면 노인의 그 인지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 기능이 약화되고 치매가 좀 발병률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그 또 치매 노인 중에서도 병원에서
특히 뭐 그 요양병원에서 있는 분들의 낙상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됐죠. 이게 층층이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런 근거를 대면서, 지표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홈페이지 탑재 지표 활용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아까도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여러 문헌 고찰이나 내부 회의, 전문가 자문, 그리고 델파이 주사로 이제 선정된 핵심 지표를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이렇게 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주소창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혹시 즐겨찾기에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 수시로 들어가셔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 질문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태블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각화해서 이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으로 했을 때 들어갔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이게 이제 검색이 가능하고요. 이 태블로 프로그램이 이제 그 지금 다른 지원단들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시각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현황을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조금 느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 구현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인내가 좀 이게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지원단 홈페이지 초기 화면인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 화면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연령 표준화 사망률, 주요 이제 그 사망률에 대한 2019년 자료를 이렇게 이제 시각화해서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이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보면, 자, 시각화해서 딱 보면 이렇게 빨간 표시는 좀 사망률이 높은 거를 알 수 있죠. C자 형태로. 그리고 이쪽은 화순, 순천, 광양 쪽은 조금 그래도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 지역도 이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에요. 자, 어떤 특징이 보여지시나요? 영광, 신안, 진도 이렇게 C자 쪽으로 도서 지역이 많은 그런 지역인 특징이 좀 보여지죠. 그러면 이 지표만 보고 사망률과 도서 지역 무슨 연관이 있을까? 좀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유가 뭘까? 다른 건 또 어떨까? 이제 이런 그 질문이 자꾸 이어지게 되죠. 하면서 보면 이제 상단에 지역 통계 요 부분에다가 지표 자료를 넣어놨어요.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건의료 현황, 건강 행태, 건강 결과, 인구사 경제적 요인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보고 싶은 거 하나씩 이렇게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건강 행태를 클릭을 했을 때 국가 검진, 건강 검진, 뭐 암 검진 통합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표 부분은 이렇게 시각화된 모습, 전국에서 암 검진율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남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검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연도창이거든요. 이 연도를 바꿔가면서 여기 쪽을 클릭을 하면 이제 지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평균 수준이 요 수준으로 보여지죠. 지금 이거는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이에요. 자, 이 지표를 2018년 거를 보면 전국이 이런데 전남이 이 수준이다. 여기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이제 이렇게 보이게 해놨어요. 그리고 지표 개요를 클릭하시면 그 지표에 대한 지표가 설명이 이제 나와져 있고요. 그 밑에 화면은 이제 전남에서 우리 22개 시군의 위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예요. 그래서 이게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서 진하기와 옅은 걸로 해서 정도를 조금 알 수 있고요. 여기도 전국 평균 선하고 전남 평균 선하고도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시켜놔서 그 지역의 수준을 좀 볼 수 있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개의 권역이 있죠. 저희 전라남도에. 자, 이 전라남도 6개 권역에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 태블로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모습이고요. 여기서 권역별 비교도 가능하고, 자, 여기다 이렇게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수치가 또 이렇게 떠요. 여기다 지금 됐을 경우 나주권이 어떻고, 뭐, 나주권에서 곡성 지역이 어떻다. 이제 이렇게 비교를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려면 이제 우선 이렇게 커다란 걸로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아, 전국에서 전남이 이렇구나. 전남에서도 우리 지역이 이렇구나. 이제 이런 걸 파악을 일단은 하고, 그 중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되는 지표를 가져다가 사업에 활용을 하실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데이터 다운로드해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지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이렇게 네모 표시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누르면 자료를 데이터로 뭐 클러스 탭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다운로드를 할 건지 선택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거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이런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어떠세요? 이제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됐는데 조금 지역에서 활용하기가 조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이거를 활용한다 해도, 아, 이걸로 가공하기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거나 표를 그리기가 조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크로스탭이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제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건데, 저희 지원단 홈페이지에 지금은 이제 이때는 알림바닥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카데미에 자료실이 있어요. 자, 자료실에 기타 자료에 보면 탑재 지표 데이터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 엑셀 시트를 이제 올려놨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드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전국적인 모습에 대한 엑셀 자료가 2014년부터 19년까지 쫙 나와 있고, 그 중에 우리 전남의 위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개 시군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원하는 대로 잘라서 표를 만드시고, 그래프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1차 지표 20개에 대해서 이런 이제 엑셀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2차 지표로 올라가 있는 건 아직 정리를 다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내년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신 거가 요청이 된다면 또 자료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오늘 기회로 이렇게 필요하신 거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표 활용의 실제를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통계청 자료 제가 여기 이제 링크 주소를 만들어 놨는데, 요거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갖가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자료공유 서비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자료 활용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이제 헬스맵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용조사 분석 시스템 이용 자료도 이제 링크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예시에 관해서는 이건 아까도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예시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우리 전라남도의 주요 지표를 이제 예시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강수명이 굉장히 낮다는 거, 그다음에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노령화 지수도 높고, 치매 유병률 1등이고, 그다음에 사망 원인이 암이 1등이라는 거, 그다음에 지역 응급센터까지 30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전국 1위라는 거, 그리고 소아 거점 의료기관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다음에 진료 인원 1인당 진료비 상위 1위 도시가 바로 공인 걸로 나타났고요. 30위 안에 전남의 13개 지역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18년째 개인소득은 최하위고, 시군구별 진료 인원 1인당 연간 진료비 상위 10위 중 전남 지역이 4개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데 전남 주민의 만족도는 1위다. 네, 이런 주요 지표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응급의료 관련된 자원이 굉장히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 높은 응급실 중증 환자 비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있는 환자, 응급실에 전남에 있는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딱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그 중증 환자 비중이 되게 높아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응급실을 안 간다는 얘기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연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낮은 RI, 자기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선호하지 않는 상황.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TRI 같은 경우도 낮고, 그러니까 그 접근 가능한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높은 지역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의료를 받으러 간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지표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인구 10,000명당 응급실 방문자 수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고, 응급실 환자 구성 비율을 보면 심혈관, 뇌혈관 질환 모두 전국 최상위 수준이고, 전남의 6개 중진료권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그런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그 심혈관 인증기관 수는 목포권을 제외하고 5개 중진료권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고, 심혈관 전문의 수는 순천권을 제외한 5개 중진료권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뇌혈관 인증 의료기관 및 전문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남의 응급의료기관은 총 41개이고, 이중 관상동맥 중재술이 가능한 기관이 5개소, 정맥 내 혈전 용해제 사용 기관은 13개소, 전남의 6개 중진료권별 의료자원 보유에 대한 격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남은 중증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관련 높은 전원율과 낮은 RI, TRI, 그리고 119 구급차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진료권 간 높은 격차를 보이는 그런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일단 이제 1교시는 하고요. 혹시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다거나 하신 분 손들어서 발표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네, 그런 거 해주셔도 되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또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네, 잠깐 쉬고, 네, 11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올해 연구 중에 하나가 그 지역보건의료 계획 시행과 관련된,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과 관련된 용역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2가지의 자료가 아주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또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실 수 있게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보면 그 연구 용역 자료를 보면, 자, 이렇게 그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요약해서 그리고 종합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이제 저희 우리 그 전라남도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과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할 때 그 현황 자료에 쓸 때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그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떤 개선 노력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나와 있고, 뭐 종합적인 내용과 재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계획 수립해서 지표를 어떤 걸 선정을 해서 그 지표를 가지고 지금 현황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고, 어떤 연계 과정을 통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거를 다 계획서에 담잖아요. 근데 이제 계획서에 담고 나서, 담았을 때, 이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조금 제가 이제 그 계획서 같은 걸 좀 봤을 때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주요 지표들을 쭉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그 지표가 하향 지표인 경우는 조금 유의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현재 흡연율이다. 그러면 흡연율이 2020년에 19.8%다. 근데 2019년에는 21.1%였어요. 그러면 흡연율이 줄었죠? 그러면 흡연율이 줄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네. 자, 이런 지표가 떨어져야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지는 그런 지표가 하향 지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거는 개선되었구나라고, 상태가 괜찮았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이제 하향 지표인데,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현재 흡연율이나 뭐 직장 실내 간접 흡연 노출율, 음주율 뭐 이런 게 다 하향 지표죠. 비만율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높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우울감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향 지표들이 전년도 19년도보다 떨어졌다 할 때 지금 이게 이제 세모 표시로 나와 있는 게 올랐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증감률에 있어서 개선되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용역 자료에. 그래서 이거는 오른 게 아니라 이제 개선됐다라는 표시로 세모 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하향 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률, 비만율, 뭐 우울감, 흡연율, 결식률 이런 것처럼 값이 전년보다 낮게 나올수록 이제 양호한 거잖아요. 이제 이런 지표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 달성률을 계산할 때 상향 지표 산출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그 상향 지표 산출은 보통 목표값 분의 결과값 곱하기 100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하향 지표는 결과값 분의 목표값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그 목표 달성률을 계산을 하게 돼요. 네, 그거를 굉장히 유의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에 사용해서 혼돈되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제가 여기 지금 보내드린 자료에는 오타가 조금 있는데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여기 그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지금 자료에 포인트가 빠졌다면 P자를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가 공무원의 임금을 50%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제 이건 예입니다. 50% 인상 안 해주죠. 실제로 인상해주면 좋겠지만, 자, 50% 인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간 기업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는 공무원의 임금을 다시 50% 삭감하기로 하였다. 자, 이 예에서 보면 그럼 공무원의 월급이 그대로일까요? 50% 인상했다, 50% 삭감했으니까 그대로일까요? 자, 아니죠. 아니에요. 자, 왜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무원 A씨가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100만 원에서 50% 처음에 인상하기로 했으니까 50% 인상하면 150만 원을 받게 되죠. 근데 다시 50%를 삭감하기로 했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50%가 아니라 인상했던 150만 원에서 50%를 삭감하게 되니까 7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퍼센트를 사용할 때는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기준점에서 50%다, 30%다, 20%다, 이렇게 기준점에서 이제 나가는 거게 됐죠. 그래서 100만 원에서 50% 인상할 때는 150만 원 받게 되고, 150만 원에서 그 기준점이 150만 원이 되는 거죠. 거기서 50%를 삭감하게 되면 7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기준이 되는 수에 대한 값을 제시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퍼센트 포인트는 언제 사용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보면 2019년 흡연율이 21.1%이고 2020년 흡연율이 18.5%로 나타났다라고 할 때 여기서 2.6%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이게 맞을까요? 땡. 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흡연율 2019년 21.1%에서 2020년 18.5%. 이 퍼센트 간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다. 이럴 때는 P를 써서 2.6%포인트라고 써줘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2019년 흡연율 21.1%에서 2.6%가 감소했다라고 쓰려면 기준점이 어디냐면 21.1%. 이 기준에서 2.6%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점에서 2.6%면 20.5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려면 20.55%가 나왔다면 2.6% 감소했습니다라고 쓸 수 있겠지만 사실은 20.5%가 아니라 18.5%가 나타났잖아요.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 21.1%와 18.5%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2.6%포인트라고 써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어떤 수치, 지표의 수치가 이제 그 기준 연도하고의 차이를 보였을 때 그 퍼센트와 그 퍼센트의 차이가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표현하고 싶다면 그 차이에서 퍼센트 포인트를 꼭 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실수하는, 저도 많이 했던 실수예요. 이런 것들이 출처에 관한 표기예요. 자, 그 어떤 사망률이 뭐 전남 어느 지역의 사망률이 몇 프로였고 뭐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높거나 낮거나 했다라고 이제 근거를 제시할 때 이 출처를 코시스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코시스에서 봤으니까 코시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코시스는 어떤 포털 사이트예요.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네이땡, 뭐 다땡,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다땡에서 봤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정확한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뭐 2000 몇 년, 뭐 2000, 뭐 1000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연도까지 표현을 해서 이렇게 출처를 달아주시는 게 좋고요. 또 흡연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몇 년 자료 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출처를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뭐 걷기 실천율 같은 경우도 뭐 지역사회 건강조사 몇 년 자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보고서를 몇 개 봤을 때 그 표 같은 거를 표현하실 경우 표를 이렇게 이제 네모나게 그리잖아요. 그때 그 표의 단위를 이렇게 생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단위가 명인지 뭐 퍼센트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단위를 조금 달아주시는 게 좋고 그건 단위를 이제 상단에다 달아주시면 좋고요. 하단에다가는 출처를 좀 명확하게 달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어떤 보고서든 이제 그 현황을 소개를 대부분 해요. 현황 소개가 거의 다 들어가요. 현황 소개로만 그냥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이제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현황 소개로만 그치지 말고 현황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현황이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그 비교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죠? 전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 지역이 어떻고 전남 기준으로 하면 전남 평균보다 어떻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황을 제시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렇게 비교가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뭐가 높고 뭐가 낮고 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걷기 실천율이 우리 지역이 굉장히 낮아. 전국보다도 낮고 전남 평균보다도 낮아.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이제 파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지역의 걷기 실천율이 나쁠까?
이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파악을 하거나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뭐 필요성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안까지 언급을 한다면 아주 좋은 계획서가 됐고, 더 좋은 계획서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뭘로 이 사업이 잘 됐는지, 미흡한지, 보완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건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건지, 이런 것까지 들어가진다면,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무엇을 하고, 어느 기관하고 연계를 하고, 이런 내용까지 조목조목 들어간다면 아주 좋은 계획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이제 우리가 흔히 그 RI 값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보고서에. 근데 이제 RI 값은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어떤 그 계획서에서 그 TRI랑 RI랑 조금 헷갈리신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RI는 그 지역 환자가 그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을 했느냐에 대한 것을 보는 거고, TRI는 그 의료기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기준 시간 뭐 60분 혹은 30분 그 기준 시간 안에 달성을 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RI 값에 옆에다가 가로치고 60분, RI 30분 이렇게 달아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달아주는 값은 TRI 값에다가 시간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실수가 조금 있었고요. 어체가 통일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 계획서나 보고서에 이제 뭐 현황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우리 지역은 인구가 몇 명이고 줄고 있습니다. 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쓰고 그 밑에는 바로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음. 어쩌고 저쩌고 했음. 이렇게 이제 또 어체가 바뀌었어요. 뭐 위에는 했습니다 하고 끝났고 밑에는 했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좀 통일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어체를 뭐 했음, 함 이렇게 하고 끝났을 때는 뒤에 점을 찍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필요함, 뭐 설명함, 사용함 이렇게 그 명사형 어미로 끝날 때는 점을 안 찍어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 특이한 지표를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 입지 개수나 뭐 소멸 위험 지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그 지역을 나무를 보는 아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 나무를 보는 그런 지표일 수 있어요. 그런 거 활용할 때 그러면 이 지표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좀 명확하게 달아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지표에 대한 얘기 이제 계속 해왔잖아요. 이제 현재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 자료를 사용하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지표 자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교육을 진행할 거잖아요. 내년 교육에 혹시 이제 이런 교육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지금 기회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계획서 짤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 카메라 다시 켜주셔도 되고요. 얼굴 보고 얘기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듣고 계십니까요? 네, 그러면 우선 화순군립 요양병원 카메라 켜졌으니까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그 오늘 교육에서의 궁금했던 점,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는 점, 아니면 앞으로 교육에서 필요한 점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세요. 화순군립 요양병원 선생님. 네, 말씀해 주세요. 이번 교육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몰랐던 거를 이렇게 다 알려주셔서 좀 유익한 교육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계획에서 네. 그 결과 내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결과 내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사업 하나하나 이렇게 정하면서. 네. 그거에 대한 교육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결과를 뭘로 볼 것인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를 뭘로 볼 것인지, 그러면 결과를 산출 지표로 볼 것인지 결과 지표로 봐야 되는 이 사업을 산출 지표로 파악해야 되는지 결과로 파악해야 되는지도 고민이고, 네. 또 그거를 어떤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목표치를 완전 도전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성과를 달성했어 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결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목표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내년에는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또 다른 분 혹시 의견 주실 분 있으실까요? 오늘은 보니까 이제 의료원하고 노인 요양병원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요양병원 관련돼서 특별히 더 필요하신 교육이나 뭐 지원 같은 게 있으신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카메라나 마이크가 없으신 분은 채팅창을 이용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에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보고서 전달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더 나눌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그냥 쉬어가면서 보면서 또 생각나시면 다시 이렇게 화면 공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고 재밌어갖고 올려놓은 거고요. 잠깐 이제 수업을 정리하면서 쉬어가는 그런 코너입니다. 보면서 상사가 쉬어가면서 하게 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쉬고 있는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천부담 만부담이라고 하네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좀 공감되는 내용이 아닐까, 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보건의료 정책에 이제 계속 변화된 내용을 좀 보면, 이건 이제 쉬어가는 코너라서 정리하면서 보신다면, 아주 옛날 18세기에는 검역제도를 항구도시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때는 이제 전염병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겠죠. 그래서 이 전염병의 침입이나 전파를 막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이렇게 유출입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 항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정책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다른 논문을 보면서 이제 본 건데, 일제시대에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일본 순사가 이제 길에다가 소변을 본 조선인을 굉장히 많이 무자비하게 때렸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실은 이유가 일제의 잔혹한 만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겠죠. 네. 이면에는 또 어떤 내용이 느껴졌냐면, 그 당시에 길에다가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걸 막았다라는, 금지시켰다는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금지시켰을까요? 자, 이것도 전염병과 관련된 전파를 막기 위한, 또 환경을 위한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나 어떤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전체의 건강이나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좀 약간씩 모습이 좀 변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보면 기생충 박멸, 이거 옛날에 굉장히 많은 보건의료 사업이었고요. 쥐를 잡자. 그 다음에 뭐 혼식, 분식, 이거는 좀 뭐 보건의료 사업은 아니지만 뭐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 유명한 차범근 선수이죠. 이때 포스터에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어요 하는, 이제 이 당시에는 아기를 좀 적게 낳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모델로 해서 이런 홍보도 진행을 했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분은 3까지 낳으셨죠.
그리고 이제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그 남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계속 아들 낳으려고 이제 낳는 그런 풍토를 어떻게 좀 개선해 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보여지죠. 자, 이거는 보면, 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줄을 쫙 서가지고 예방주사를 이렇게 줄 서서 이제 막 울면서 떨면서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나죠. 자, 이렇게 이제 보건의료 사업을 예방 중심으로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자, 이 아주 생각만 해도 참 실은 그 체변 봉투 기억하시는지, 아니 이런 기억이 있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제 받아갔죠, 학교에서. 그 학교에다가 내야 되고, 동생 것도 막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기생충이 있는 걸로 나오면 약을 한 줌 받아다 동생 먹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냥 재밌으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보건의료 사업도 계속 변화하지요. 자, 출산 억제 정책 관련돼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사진을 하나 보게 됐어요. 이제 개인 정보 때문에 얼굴을 다 하트 표시를 해서 지금 막아놨는데요. 자, 아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순서도 거의 보면 연년생으로 보이는 그런 집에 이제 그 옷 예쁘게 입으신 분이 찾아와서 그 출산 억제에 대한 홍보나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뭐 보통 아까 뭐 12명 막 이렇게 낳는 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애들이 많이 죽으니까 뭐 반타작했다 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입학하면 자기 죽은 형을 부르거나 이렇게 출석부에서 그게 이제 사망 신고가 안 돼서 그런 경우 옛날에는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정책들이었어요. 자, 이 포스터를 보면 이제 좀 느껴지는 게 조금 다르죠? 자,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야? 자부심이 된 그런 시대예요. 자, 세월이 바뀌고 사회 현황도 바뀌고 그러면서 정책도 바뀌고 홍보하는 내용도 바뀌게 되죠. 자, 많을수록 커져가는 우리 가족 자부심.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문제, 이제 고령화 문제, 고령사회 준비해야 되죠. 이미 뭐 준비를 했어야 하고 계속 또 해야 되는 사회, 고령사회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자, 이게 이제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지금 아직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자, 간병 로봇에 대한 아직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간병을 하는 데 있어서 간병하는 사람조차도 이제 늙어가고 있거든요. 노노케어라 그래서 이제 약간 늙은 사람이 아주 많이 늙은 사람을 케어해야 되는, 이제 케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이게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을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와주는 그런 사회이어야 해요. ICT 기술이나 IoT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자, 목표는 뭐냐면 이제 사람이 편해야죠. 그리고 그 나이 들어가는 그 사회에서도 존엄함을 잃지 않고 이제 인간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게 되죠. 이제 오른쪽 그림 되게 최근 사진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 되게 저는 엄청 흥미로웠어요. 아니 이런 게 벌써 지금 있다고? 이거 뭐 하는 걸로 보여지시나요? 이게 이제 혈관을 찾을 때 이 기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바늘로 제대로 맞춰서 이제 혈관에다가 주사를 넣거나 뭐 이제 바늘을 삽입하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굉장히 첨단 과학이 벌써 우리한테 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디까지 갈까? 굉장히 흥미진진해지잖아요. 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목표점은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어요. 인간이 좀 더 살기 좋고 또 인간이 좀 더 존엄하게 살기 위한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우리는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해서 보건의료 사업을 계속 이끌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질문 없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기 강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나중에 또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자, 계속 이어가는 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끝내드리는 게 가장 좋은 강의일 것 같아서 오늘 강의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